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우영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와 고교 동천민정이 지명에 작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휴장 9일에 징검다리 연휴에 여행, 유통업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이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등에서 비춰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이죠.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방식이라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과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만약 다 마음에 안 든다면 비토권을 행사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거든요. 결국 야권 마음에 들 때까지 거부하겠다는 거죠.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세우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함께 발의한 최혜병 특검법 핵심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결단과 일종의 양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야당 비교섭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전혀 부적합한 인물만 4명을 추천했을 때 그 안에서 무조건 2명을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맹점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기존 특검법보다 더 늘리면서도 한 대표가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민의힘이 제보 공작까지 포함해 특검법을 내면 된다며 다시 한번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께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 지도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여당의 특검법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을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이번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의 본래 안과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의 셀프 특검 쇼핑이라 이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TK, 경북 구미를 찾은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이곳 경북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한동훈 대표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 제3자 특검안에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MBN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 야당 입맛에 맞을 때까지 갈아치우겠다는 것,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친윤 권성동 의원 역시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야당이 거부하는 법률적 야바위라 맹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수사, 후특검 당론을 명확히 하며 특검 자체가 나쁜 음모라고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에 그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특검에 대한 강한 당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 등이 필요한 만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특검법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당신이 한 제안을 받은 거다. 아니, 그건 내가 한 제안이 아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죠.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대표 측은 야당의 새 특검법을 여권 분열용으로 보는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아니다. 말장난이라는 반응입니다. 한 대표의 제안대로 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맞지만 이 추천 후보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야당이 만족할 때까지 대법원장이 후보를 가져다 바쳐야 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또 수사 대상에 여권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도 빠졌는데요. 애초에 한 대표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법안으로 여권 분열만 노렸다는 여권 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걸 알고 던졌다 이거네요.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안, 그거를 발의할까요? 예, 먼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 정리를 해보면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야당 압박을 일단 차단해 두고 당내 설득을 거쳐서 발의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이 당내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이 별로 안 돌아서 그러는데 설득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당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설득 작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친윤계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한 대표가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반대하고 있죠. 한 대표 측에서도 현재로선 특검법 발의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부수를 철회할 수도 그렇다고 관철시키기도 어려운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이 아닌 정쟁 이슈라서 여론 관심도 떨어졌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점이요? 무슨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공수처 수사 발표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내부 논의되는 속도와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시점하고 거의 이 타이밍상으로 일치될 수도 있겠다. 예, 야당에서 계엄설까지 제기하는 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여권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검하자라고 설득하려면 최소한 수사 결과는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론이 선수사 후 특검이죠. 만약 이 공수처가 대통령실 책임을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특검 동력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특검 필요성을 다시 거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대표의 공간이 생긴다는 판단입니다. 칠한 핵심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최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다만 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제안하겠다라고 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사이 야권의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원외 당대표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한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잘 됐다, 국민적 의혹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다시 이어진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심 후보자는 곧 열릴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유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김 여사 오빠와의 친분설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심 후보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동생이 카카오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형태의 법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또 여기서 왜 갑자기 공산주의가 나온 건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인권위가 오랫동안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저서에 법이 도입되면 항문항 등 질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쓰고 강연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가 고립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 후보자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28억 원에 샀을 때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아들은 13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샀으며 소득과 차용, 증여로 나머지 돈을 마련했고 며느리는 의사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직을 얘기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의사입니다. 또 안 후보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이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막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련의 초대 지도자 레닌에 빗대면서 거친 말이 오간 건데 여야는 오늘도 서로를 향해 사과를 하면서 또 충돌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레닌 발언이 충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대표를 소련의 초대 지도자이자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인 레닌에 빗대자 고성이 오간 겁니다. 국유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자, 의원님. 여야 국방위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을 사과하라며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 모욕적인 망발로 청문회 파행을 야기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야당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포함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군을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대비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면 국회의원들 최소 42명을 체포해야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한 척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권의 계엄 준비서를 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장만 있지 구체적인 근거를 민주당이 내놓지 못하자 화력을 키웠습니다.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입니다.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서범수 사무총장은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직격했고, 배준영 원내수석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의혹부터 계엄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하자 정작 보수 정당이 독도를 지키고 계엄을 막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전국에 우리 영토로 편입됐습니다. 계엄령 이 꿈도 못 꾸게 한 사람이 우리 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하나회 척결로 쿠데타와 계엄이 불가능하게 만든 YS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며 민주당이 또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계엄 준비가 제기할 만한 의혹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계엄이 실시될 때 핵심 요원 3명 가운데 2명이 충암고라며 그래서 계엄령 가능성을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핵심 정성호 의원도 윤 정부의 인사를 두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하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부가 34년 만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주말은 물론 개천절 공휴일과도 가까운 만큼 계획에 따라 최장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기에 시민들도 반겼습니다. 강재문 기자입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195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25년간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안건을 제거하면서 국군의 날은 34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뒤 주말과 함께 개천절인 10월 3일 목요일까지 징검다리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길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식과 함께 2년 연속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휴일 지정이 군 결속은 물론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국군의 날 휴일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여행과 유통업계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난색을 보이고 있거든요. 9월 추석에 이어 10월까지 이렇게 길게 연휴가 생기면 거의 9월, 10월 다 3분의 1씩을 쉬게 되고 그럼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인천공항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엿새로 길어지면서 앞뒤로 휴가를 내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올해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하루 연차를 내면 나흘, 이틀을 내면 엿새, 사흘을 내면 아흘에를 쉴 수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업계에는 문의 전화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본 등의 인기 단거리 여행지를 중심으로 신규 예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프로모션과 항공 공급석 확보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통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고객이 매장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나들이객 증가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평일보다 휴일 매출이 높기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회사 인근 자영업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10월 한 달에 3분의 1이 넘는 11일을 쉬면서 영업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되면은 아예 회사원들 한 명도 없으세요. 타격이 크죠. 공휴일 날은.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시장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주민이 안 하는 게 많다고 쉬는 데가 많아요. 임시공휴일이 중간고사와 겹친 일부 학교는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역 병원에서 주말과 야간 응급실 중단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평일에 응급실 진료가 대폭 축소되는 곳이 나왔습니다. 아주대병원이 모레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심정지가 온 그야말로 초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일부 어려움이 있어도 응급 의료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란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이 매주 목요일 응급실 진료를 대폭 줄입니다. 목요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은 심폐소생술, CPR을 해야 할 정도가 아니면 환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초중증 환자는 봐야 되니까 그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중증 환자를 계속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의정 갈등 속 응급실 전문의 14명 중 3명이 그만뒀고 4명 더 사직을 밝힌 상황에서 남은 의료진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수술하고 암 환자거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지금 왔어요. 목요일 날 병이 생겼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지. 일단 아프면 안 되겠다. 근데 아픈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어른들은 어떻게라도 뭐 참고 견디겠는데 애들이 생각하면은 진짜 눈물부터.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강원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 등의 군의관을 급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의료 개혁인 만큼 개혁의 속도와 방향 모두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의료 공백 7개월째, 누구 탓 말고 누구든 이 불안한 상황을 끝내달라고 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피를 토하는 환자마저 응급실은커녕 응급실까지 타고 가야 할 구급차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 구급차 뺑뺑이까지 나온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 대란의 여파가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 구급차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구하느라 신규 출동을 못하면서 이송 자체가 거부되는 겁니다. 환자가 응급실은 물론 자신을 태울 구급차마저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구급차 뺑뺑입니다. 피를 토하는 암 환자마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19에서 카트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19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일단 거부를 해요. 현장 대원들은 병원들이 119 구급차마저 수용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아예 차라리 구급차 말고 그냥 본인 스스로 가는 게 진료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직접 찾아가면 병원에서 지금 차례긴 안 되는 거예요. 병원들이 대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치료에 가장 최전면에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차후에 벌어질 일이 진짜 겁이 나고 진짜 이게 뭐 하늘이 지금 무너지는 듯한. 정부는 200여 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고 연휴 기간 전국 4,000곳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법원으로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검찰 구형령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보여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마 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할 말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인 최모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유 씨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강릉에서 1톤 트럭이 15m 고가 아래로 추락한 뒤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트럭에는 운전자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명은 추락 직전에 차에서 튕겨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15m 높이의 교량 난간을 뚫고 나온 트럭. 불꽃이 번쩍 나더니 아래로 떨어지고 곧이어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까? 어떡하지? 빨리.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지만 불길이 거세 접근도 못합니다. 다리 위에는 SUV 2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창문을 내다보니까 연기가 한번 벌써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소리가 막 또 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소리가. 강원 강릉시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1톤 트럭이 추락한 건 오늘 오전 6시 35분쯤. 고가도로를 달리던 SUV 2대가 추돌한 뒤 마주오던 1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SUV와 충돌한 1톤 트럭은 그 충격으로 안전펜스를 뚫고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트럭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70대 운전자와 50대 탑승자가 숨졌습니다. 추락하기 전 차 밖으로 튕겨나온 또 한 명의 탑승자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추락하는 트럭에 전선이 끊어져 이 일대는 40분 남짓 전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추돌 사고를 낸 30대 SUV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하마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마다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을 들쑤셨죠. 이번엔 최근 살해한 인질 6명의 생전 모습으로 휴전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금 장소에 접근할 경우 인질을 추가로 살해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꿈쩍 않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המשפחה היקרה שלי שאני כל כך אוהבת ואני מתגעגעת אליכם, אמא, אבא, שאני. 하마스가 현지 시각 2일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 6명 중 1명의 생전 영상입니다. 45초 분량의 영상에는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말하는 다른 인질들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My name is Hirsch Goldberg Poland. I was born in Berkeley, California, and I currently live in Jerusalem. 지난달 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하마스는 곧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골드버그 폴린 장례식에 참석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내각을 압박했습니다. 우방국인 미국도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Do you think it's time for Prime Minister Netanyahu to do more on this issue? Do you think he's doing enough? No.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입장은 강경합니다. 오히려 협상 쟁점인 필라델피 회랑 병력 주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ציר הרשע צריך את ציר פילדלפי.
ומאותה סיב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שלוט בציר פילדלפי. 네타냐후 총리가 군사 공격을 할 경우 하마스는 추가 인질 살해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민간인 희생 위험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에선 노동절 휴일을 맞아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로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인신공격에 주력했는데 지금은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TV 토론이 또 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팔을 번쩍 들고 어깨까지 감싸 안으며 강력한 지지 연설을 이어갑니다. If you elect Kamala Harris as president, will be the best decision you will have ever made. 미국 노동절을 맞아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When union workplaces are safer, all workplaces are safer. When unions are strong, America is strong. 특히 미국에서 노동자 그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합동 유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해 해리스 부통령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악랄하고 끔찍하다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There was none. She fought people lik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Look at the way she fought Justice Kavanaugh, the viciousness and the violence. She's a Marxist. 최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여름은 우리와 달리 푹푹 찌지 않아 그럭저럭 지낼만 했었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니 모기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베이징 곳곳에서 이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고 있어도 이를 뚫고 들어올 정도라고 하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계속 다리를 만지며 걸어갑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다리에 모기한테 물린 흔적이 세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촬영을 하던 중에도 모기들이 달라붙어 피를 빱니다. 이렇게 풀이 많은 곳에 잠시라도 서 있으면 모기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긴 바지를 입고 있어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SNS에는 모기한테 뜯긴 사람들의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1个、2个、3个、4个。这脑袋一个大包，然后这有一个包，这手上也是个包，太毒了。 베이징에 이렇게 모기가 대거 출몰한 건 급격히 바뀐 날씨 탓입니다. 베이징은 여름에도 비가 잘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의 대명사로 꼽혔었지만 이번 여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습하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모기 등 벌레들이 급증한 겁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는 이상기온. 베이징에 출몰한 모기를 남의 나라 일이라고 구경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에서까지 악어와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까지 떠밀려온 겁니다. 필리핀에선 11호 태풍이 상륙하면서 홍수와 산사태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사람보다 몸이 큰 악어가 주택을 차지했고 도로에는 악어가 돌아다닙니다. 성인 여럿이 달려들어 입에 줄을 걸어 포획에 나서는데 이번에는 길을 잃은 사자 가족이 차량들 사이로 등장합니다. 인도의 몬순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면서 야생 동물들이 도심으로 떠밀려온 겁니다. మా అమ్మగారు నాన్నగారు అందరూ కాలనీలోనే ఉన్నారు. మొన్న నైట్ చిక్కుకుపోతే ఇప్పుడు దాకా కనీసం ఫుడ్ కానీ వాటర్ కానీ అసలు ఇవ్వలేదు. ప్లస్ పోలీసు వాళ్ళు కానీ రెస్క్యూ టీం కానీ ఎవ్వరూ అసలు కాలనీ వైపే చూడట్లేదు. 일주일 동안 인도에 쏟아진 폭우에 최소 35명이 사망했고 비가 그쳐 물이 빠진 곳에는 쓰레기와 하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पहले तो गंदगी हटानी चाहिए जो कचरे का ढेर लगा है
वो हटाना चाहिए, पानी का निकाल होना चाहिए, साथ में दवाई का छंटकाव होना चाहिए, सफाई सेवक को टाइम से सफाई करवानी चाहिए और जहाँ जहाँ पानी भरा है वो पहले उसका निकाल होना ज़रूरी है, क्योंकि उसकी वजह से वायरस और चेपी रोग का भी हो सकता है. 11호 태풍 야기가 덮친 필리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들은 물에 잠겼고 곳곳에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Hanggang ano po, yung mga bahay hanggang kalahati ng bahay. Yung pinakamalaking ano dito sa tulay hanggang bubong na po. Yung tubig. Simula kanina mga alas 7, alas 8 po. 태풍 야기로 1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필리핀 정부는 피해 지역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기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무인기는 값싼 비용으로 적의 고가의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죠. 최근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로 우리 군 전차 모형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기가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 표적에 몸을 던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운용된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워메이트입니다. 한 대당 가격은 수천만 원으로 무인기 기준 저가에 속합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산 무인기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성능 시험을 참관하며 자폭형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폴란드의 워메이트는 북한이 도입한 걸로 추정되는 러시아 무인기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운용 시간은 더 깁니다.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자폭형 무인기를 둘러싼 남북한 경쟁에서도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처음엔 가사 관리사를 이용하겠다는 집이 많아서 경쟁률 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하루 4시간, 8시간을 이용하는 게 부담이 컸던 건지 사실 예상보다 비용이 비싸잖아요. 마음을 바꾼 집이 꽤 많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종이에 빼곡히 적힌 업무 지시도 숙지합니다. 최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가정집 142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는 관리사입니다. 사전 신청에는 원래 713개 가정이 참여했는데 막판에 142명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채용 열기는 많이 식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어플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이후에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하다 보니 그 사이 조금 약간의 개인 사정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하는 시간도 둘넷 여섯 8시간으로 기존보다 더 세분화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되고 어떤 일은 시켜서는 안 되는지는 서울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참고하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반려동물이나 어르신 돌봄을 하지 않고 가전제품 청소 같은 고강도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기름때 제거나 수납 정리 같은 일도 할 수 없는 일에 포함돼 업무 범위를 잘 알아야 관리사 사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무려 200만 명을 넘습니다. 10명 중 3명 꼴인데 얇은 지갑 탓에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더 높여서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조건인 10년간의 보험료 납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 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얼마 못 가 사업이 무너지며 납부 기간도 단 2년에 그쳤습니다. 2년 정도 내다가 3년은 못 채우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중도해버렸죠.
앞으로 낼 날이 더 남은 경우도 살림살이에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육아하면서 나가야 될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수급이 시작되는 60대 진입을 앞둔 50대가 위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50대 가입자는 무려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입자 10명 중 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추진하며 중장년층의 인상폭을 키울 방침인데 이들이 더욱 사각지대로 몰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50대 비정규직 비율은 33.2%로 30대와 40대보다 높은 상황.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보고서에도 50대는 사각지대에서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분석됐습니다. 50이 넘으면 직장에서 다 이제 밀려나요. 소득이 없고 굉장히 가난해지잖아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험료제 차등 지급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기금 고갈을 늦추면서도 사각지대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연금 개혁안에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인 2%대로 낮아졌습니다. 과일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석유류 가격이 안정된 덕인데 때문에 이제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은 홍로 사과가 탐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사과값이 치솟으면서 물가를 밀어올렸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홍로 생산량이 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값은 지난해보다 30%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배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과일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가 많은 한우는 올해 특히 저렴합니다. 공급이 늘어난 데다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서 오는 13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우가 작년에 비해서 최대 반값 한다고 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 같아서 부담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선물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과일과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농산물 등의 상승폭 축소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여 2.0% 상승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변수로 남아있지만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10월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추석 명절 선물 어디서 준비하십니까? 동일한 제품임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값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품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힘들게 구성품의 용량을 줄인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통조림 햄 세트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서로 다른 두 대형마트의 판매 가격이 2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하지만 할인을 받을 경우 가격 차는 10원으로 좁혀집니다. 또 다른 선물 세트는 한 마트의 판매 가격이 2,500원 더 비싼데 할인 혜택을 적용하자 반대로 9,000원 더 저렴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895종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백화점보다 20-30% 저렴했지만 어느 마트인지 또 할인 혜택이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좀 비교해보고 그래도 여기가 조금 되게 경제적인 것 같아서 여기 선택했어요. 만 원 정도? 만족해. 지난 설과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는 모두 283종인데 11%인 32종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품은 동일한데 용량이 줄어든 제품이 4종, 가격도 오르고 용량까지 줄어든 제품은 3종이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반영한 듯 만 원에서 4만 원대 선물 세트는
설보다 7.5% 늘었고 10만 원 이상 제품은 39%나 줄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판매점별로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꼼꼼히 따지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분양 물량을 부랴부랴 늘리고 있는데 입지가 좋다 보니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옛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입니다. 서울에선 보기 드문 공공분양단지로 263가구 중 39가구의 입주자를 이번 달에 새로 모집합니다. 작년 사전 청약에서도 평균 2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에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도 이번 달 인천 계양에서 첫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9월에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과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이 그리고 서울 남현지구 지구지정, 서울 신길 15구역 복합지구 지구지정이 민간에서도 서울 청담동과 과천 등에서 일정이 미뤄졌던 관심단지들이 분양에 나섭니다. 강남권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변에 와서 얼마쯤 하고 당첨 확률 있냐 없냐 그렇게 묻는데 당첨 확률은 1000원이지. 전국인 사람들 그냥 점수 높은 사람들은 다 느끼죠. 분양 물량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 단지들이 속속 청약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과열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140대 1로 3년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례법의 제정안 등도 발의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침체가 예상됐었는데 웬걸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첫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반전을 쓴 건 두 회사의 신차였습니다. 7월부터 고객 인도에 들어간 EV3는 4,000대 넘게 팔렸고 지난달 인도를 시작한 캐스퍼도 1,400여 대 팔렸습니다. 국산 전기차는 해외 전기차에 비해서 사고나 이런 화재 소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일부 차종들은 가격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조금을 받으면 2~3천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데다 상품성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차 두 종을 제외하면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한 달 만에 약 30% 줄었습니다. 신차 효과가 사라지면 전기차 캐즘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전기차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고요. 가성비 좋은 신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캐즘과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는 일부 사양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낮추고 전기차를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시장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차가 사라진 뒤 전기차 시장 성적표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얼마 전 뉴스7은 공공기관에 미인증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알아봤더니 정부의 공식 인증 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못 받아도 행정안전부가 인증을 내준 겁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제품 겉면을 살펴보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내주는 형식 승인이 없습니다. 형식 승인 표식이 없는 소화기는 정부의 검증을 받지 못해 성능을 믿기 어렵습니다.
미인증 소화기가 관공서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덕분에 구청과 수의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제품 인증으로는 재난안전 제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인증이 이제 관공서랑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인증이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제조업체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 현장 검증을 포함한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내줍니다. 해당 업체의 시험 성적서에는 화재 진압 성능이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 결과만 봐서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사가 누구든지 우리는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걸 테스트해 주세요 하면 그 수치가 나온다고 인증해 시험만 해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거를 성능을 인정해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인증 기준이 없어서 형식 승인조차 받을 수 없는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달고 진짜 소화기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행안부는 형식 승인 기준이 없는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제품은 업체의 자체 시험 성적서를 인정해줬고 문제가 된 제품은 소방청과 다시 품질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내일 새벽 경기도 시내버스가 멈출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조 측이 서울버스 기사들의 월급보다 70에서 100만 원 정도 적다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각 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기란 기자,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파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과는 아직입니까? 네, 계속해서 버스 노조와 사측의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상은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요. 5시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임금 인상입니다. 제시한 인상률은 준공영제 버스 노선이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인데요. 월 수령액으로 따졌을 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으로 서울 버스기사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재정 여건상 요구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노조에선 협상이 불발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90%인 9,300여 대가 멈출 걸로 우려됩니다. 여기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여 대도 포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재에 나선 경기도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주요 버스 정류장 등에 전세와 관용버스 420여 대를 투입해 운행하기로 했고 마을버스 운행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상 파업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출근을 하는 시민께서는 내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협상 타결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김 관장의 임명 절차가 합당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광복회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정부는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에 피해가 간다면서 맞섰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임명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관장은 과거 우리 정부의 친일 청산 작업을 깎아내리는 등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보자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망에 의해 제청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심사 절차에서는 그런 회피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영섭 위원장이 있다라고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기망을 해버린 거죠. 반면 정부 측은 이 회장은 광복회장이고 후보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해 심사에 공정성 문제가 생겨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청인들이 김 관장의 임명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후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마지막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다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N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에서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 기자는 피해 구제 제도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 행사에서 순위 추첨 기계가 오작동해 행사가 무려 50분이나 지연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항의에 결국 비디오 판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래프트 순위 추첨기의 구슬이 출구 쪽에서 맴돌며 아래로 내려오지 않자 결국 진행자가 직접 손으로 구슬을 빼냅니다. 기계 오류로 수작업 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1순위 구슬을 추첨기에 다시 넣기 전에 2순위 추첨이 진행됐다는 일부 구단의 항의가 접수됐습니다. 논의 끝 코보가 2순위부터 재추첨을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미 2순위를 확보한 구단의 항의가 이어지며 아수라장이 벌어졌고 결국은 경기장에서나 볼 법한 비디오 판독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좀 안 넣었어요? 넣었잖아요. 판독 끝에 코보는 확률 문제가 없었다며 기존 결정을 바꿔 원래 순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번복 촌극에 드래프트 추첨은 50분 가까이 지연됐고 결국 신무철 코보 사무총장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인 드래프트에선 목포여상 세터 김다은이 전체 1순위로 지명돼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햇살이 쏟아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32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으로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주 후반까지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과 원주가 18도까지 떨어져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전주가 33도, 대구와 창원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 체감온도는 33도를 넘나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